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윤심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안 의원이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한다며 비판을 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내용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했죠. 어제 오전 안 의원의 대통령실 선거 개입 비판 글을 올렸고 3시간 만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례적으로 국회까지 찾아가서 반박을 했는데 먼저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 듣고 대답 시작하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동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지금 말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대통령실 이진복 전무수석은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예. 이게 뭐 당내에 또 갈등과 분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은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의 갈등을 봉합하는 마지막 퍼즐로서 단일화를 협의했던 이런 아주 명시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복 수석이 직접 나섰단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강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 점에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대통령이 직접적 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지원한다, 특히 대통령이 거론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표현상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이 캠페인상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대통령실에 개입했다. 라는 어떤 명시적 표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거는 일종의 공격성의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이걸 대통령실이 사실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이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 당권 경쟁, 당대표를 뽑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읽을 것이냐.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정무적인 큰 리스크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은 대통령실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특정 후보 누구를 밀어주고 밀어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여기서 일단은 한 번쯤은 제의를 걸고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이 상황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이 방관이 되어 있고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은 향후 당권 경쟁이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되고 여기에 따른 정무적 부담을 그대로 대통령실이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실이 그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메시지, 정무수석이 나갔었으니까 그다음은 대통령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진복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 윤한연대 이런 일종의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참칭까지 표현을 썼더군요. 이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이란 표현 자체에 상당한 제어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대통령실 선거 개입이라는 말에 따른 정무수석의 발언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권 비대위원님? 일단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그리고 당원인 대통령이 아니라 총재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총재 시절에는 당대표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편인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냥 이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좀 불편했는지 바로 정무수석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더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는 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도 자신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당대표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역할을 했던 나경원 후보를 쫓아내 사실상 불출마시키는 걸 보면서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네. 사실 지난 토요일은 이태원 참사 100일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사 유가족분들이 서울시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걸로 인해 서울시와 큰 갈등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 철거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이 철거되면 유가족분들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정무수석이 움직여야 하는 곳이 있었다면 저는 서울시에 찾아가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시의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난연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맞대응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 오늘 일정을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 측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됩니다.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구도가 특정 후보와 특정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특정 후보와 대통령 간의 구도로 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 쪽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련의 이런 사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뭐 좀 표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뭐 당내 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기탄 없는 이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런 당권 경쟁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또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든 그런 환경을 만든 김기현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나 뭐 당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도록이면 당권 경쟁에 대통령이 끌어들여서는 안 되죠. 당심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참모들의 저는 역할이라 보고 또 후보들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재적 접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재적 접근. 가끔씩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왜 저랬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집권 2년 차를 들어갑니다. 집권 2년 차 들어가게 되면은 국정에 대한 성공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국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뭐냐 그러면은 당정이 한 박자로 일사대오로 가지 않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민주당의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성공한 국정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수로바퀴와 같은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의 정립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지금까지 봤을 때 보수 분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사건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당이 흔들리게 되면은 일종의 국정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힘들어지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국정을 만들고 이런 국민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당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닙니다만 당내 민주화, 당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그거 하나. 그다음에 대통령을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국민과의 약속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을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체제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무 개입이라는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는 내재적 접근으로 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성공된 정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새로운
좋게 빌드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도 자체가 자칫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속박과 압박에 대한 어떤 그런 구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정 후보 간의 대결, 즉 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원 100%의 선거가 임해지는 이번 당대표 선거 자체가 어떤 영향을 갈지는 사실상 미리 짐작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내상을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은 앞으로 향후 남은 4년 동안, 5년 동안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안철수 후보 쪽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여기에 협조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상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쪽의 선거 캠페인 전략이 상당히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의 형태로 캠페인 전략이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봅니다. 공개 일정 모두 취소했고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을 안철수 의원이다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앞으로 안철수 의원 어떤 식으로 뭐 캠페인이나 메시지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경우 본인의 지지층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이라기보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지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새롭게 들어온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 정당한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정말로 국민을 위해 당내 민주주의를 약간 훼손하는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해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흔드는 것 자체가 자기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의 경우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후보 출마를 멈추었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해가면서 지금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한다. 이런 정도로 같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바꾸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의 어떤 이러한 흐름이 안 의원의 지지율에는 어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예. 사실 이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게 전당대회 룰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측이 모을 수 있는 지지는 거의 다 모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사실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셨던 분들인데 안철수 후보로 그것이 모였다가 최근에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면서 되려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분이 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고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사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시절에 단일화도 했었고 인수위원장도 맡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써 당내에서 뭐 우려하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표가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동정표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의 시각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시각이 있겠죠. 이것이 일종의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인 표현도 좀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대통령실과의 충돌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당내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측이 오늘 일정도 취소하고 뭐 숙고에 들어갔다는데 예. 캠페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건 예. 좀 두고 봐야 되겠고 또 상대적으로 김기현 후보 쪽에서도 윤심을 내세우는 이런 명시적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그런 전략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것이 이미 그에 대한 입장과 방향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심을 거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각 후보 캠프에서도 좀 자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 예. 이 선거 자체가
정말 당내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 걸음 더 진일보시킬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애들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제 40%대에 이제 육박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의 이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대를 둘러싼 지금의 이러한 흐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추세와 추이를 만들어갈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좀 고무적인 거죠. 저도 뭐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꾸 뭐 강조되는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은 국정을 성공시키는데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지금 지지도가 상승 기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이재명 3번 미스크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등의 이제 상당한 그 지지도 상승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반영이 되는 그런 지지도 상승이라 볼 수 있고 또 이런 기회에서 이런 것들이 위험적인 리스크 요소로 당내 선거를 둘러싼 당무 개입에 대한 논란 네. 뭐 이런 것들이 차제히 좀 해소가 돼야만이 국정 동력을 그대로 또 유지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한 대로 당내 질서가 좀 먼저 확립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대통령과 이 공동 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전부 성공한 국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후보들 간에 진영들이 좀 캠페인 전략을 다르게 가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든지 네. 또 그런 어떤 물밑 접촉을 통해서 순화시켜주든지 이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네, 교수님 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간에 나왔던 게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고 뭐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였다 이렇게도 알려졌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뭐 탈당, 신당, 창당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 변호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죠. 뭐 예, 대통령과 아니죠. 친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은 네, 있다고 가능성은 봐야 될까요? 뭐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안 두고 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따지면은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후보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무서운 일이 생겨난다라는 어떤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그걸 캠페인 전략으로 활용한다 봐야 되고.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김기현 후보의 후원 회장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후보 측을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일종의 그 평론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드러냈고 또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 라는 어떤 친분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지 네. 이 메시지를 아주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뭐 이준석 대표는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예.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좀 심각하게 메시지가 좀 붐업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한 메시지는 아니다. 이 해프닝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이걸 심각하게 받게 되면 하나씩 끝없는 문제가 됩니다. 예. 정당이라는 특정 정당이라는 것이 집단을 이루어서 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인데 예. 그 당의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을 한다? 이거는 뭐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심평 변호사 한 개인의 메토릭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안 의원과의 상황도 좀 있고 신 변호사에 대한 발언도 나왔고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조금 오른 지지율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반적으로 상대당이지만 이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뭐 지지율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지율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이 심평 변호사 이야기는 저는 매우 좀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쨌든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후원회장인 채로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후보의 입장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김기현 후보가 적절히 말을 끊어야 돼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근데 아직 그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내가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걸? 그럼 우린 여당의 지위를 잃을 것이야.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이제 심평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그냥 거리감을 두는 것이지 그걸 부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되려 그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냥 그것은 개인 의견이라 말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캠프의 직접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캠프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저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근데 김기현 후보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어떤 전당대회를 놓고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금 더 나아가면 당원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당대회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할까 말까가 어떻게 전당대회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로 지금 전체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르긴 했어도 대통령이 아직 1년 차도 되지 않았는데 40%, 30%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당대회 조금 더 나아가면 공천권에 너무 집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좋게 볼까? 저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은 예비 경선에 이제 진출한 명단도 발표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대에 막이 올랐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후보들이 냈고요. 청년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장해찬 후보가 상당한 선두로 달리고 있다. 뭐 친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교통정리가 이미 여론상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최고위원회 4명 정도가 이제 선발이 돼서 뭐 본격적인 경선이 가는데, 거기 보니까 뭐 오늘 아침 여론에는 한 4명 정도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민영삼 뭐 유튜브죠. 지금 평론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앞장섰는데, 결국 최고위가 집단 지도 체제에 있어서 최고위 의상 결정 기구라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친윤적 성향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뚜렷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당 대표에 대한 부분은 천하람 변호사의 약진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이미 뭐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예. 그쪽에 어떤 맥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천하람 변호사 후보의 지지도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있어서 당권 경쟁 가도에 상당한 변수를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왜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천하람 후보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지지세를 결속시키는 효과를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의 계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당권 경쟁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지층들이 그냥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를 통해서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속시켜 놓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일종의 상당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선에서 안철수 후보, 그다음 김기현 후보,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천하람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느 정도 표를 잠식해 나갔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재기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봅니다. 네, 비 대변님은 어느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 먼저 일단 이야기 드리면, 사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 중에 뭐 가짜 보수 척결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민주노총 해체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황교안 전 대표께서는 여전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후보가 지금 지지율로는 한 3등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위험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천하람 후보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되려 천하람 후보에 대한 관심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으면 했던 당원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출마했으면 했던 당원들이 되레 관심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느냐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두 후보가 출마하지 못했던 상황과 저는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쨌건 컷오프를 통과하셨으니 컷오프가 남아 있으니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되레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았다고 해요. 강릉에 이제 가족 여행 갔는데 거기를 가서 3명의 초선 의원들과 함께 가족 여행에 가서 일명 우리가 나심 잡기라고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김기현 의원의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나경원 전 대표의 표심, 이 나심이 이게 전국에 좀 당대표 선거에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얘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하죠. 선거판에서 적이 되면은 그 원수가 3대를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거판에서. 그만큼 사실상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김기현 후보 측이 나경원 전 대표를 공격하는 부분들은 뭐 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나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철학과 가치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같이 또 의기투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성의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안 되면 2번 찾아가고 또 아마 3번 또 찾아갈걸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궁극적으로 나경원 전 대표가 그래요, 뭐 김기현 대표를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시적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일반 당원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의 정성 같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김기현 후보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정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저렇게 가는 것은 일반적인 뭐 다른 시각으로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것이 이제 소통은 정성이거든요. 그 정성 보이는 행보는 괜찮다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말 토요일이었죠.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 일단은 대성공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하기 전부터 사실은 다수당이 거리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거든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셨는지요?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모이셨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 명이고 경찰 예. 추산으로 1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게다가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도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좋은 결정은 아니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2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내용적으로 검찰에 대한 규탄과 그리고 민생 파탄 이 2가지를 구호로 걸었는데 사실 검찰을 규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검찰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메인 메시지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출석을 2번이나 했고 검찰에 예. 그리고 3번째도 출석하겠다고 하는 메시지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검찰 규탄과 민생 파탄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생 파탄 문제를 풀려고 하는 민주당의 진정성이 저는 되려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호상 저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원 내에서 그러니까 네. 국회 내에서 어떤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계속 좌절되어서 결국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좀 이해되어야 이 장외투쟁이 지지를 받을 텐데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최소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애썼는데 참 정부가 따라주지 않아서 혹은 아니면 여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안 됐구나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께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면에서도 저는 이번 장외투쟁 결정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대위원님 말씀과는 반대로 지금 당 내에서는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 뭐 상설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당내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예. 거니까요. 저도 예. 함부로 뭐가 완전히 옳다,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최소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1차 장외투쟁을 한 것을 잘 평가해서 2차, 3차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1차 장외투쟁에 대한 어떤 비판도 좀 수용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되려 민주당은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에 아주 집중해서 정치적 실력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혹은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난방비 문제, 전세 사기 문제, 안전운임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실력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국민께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 있는 여러 의견들 들려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간 거 6년 만이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젊은 분이 생각 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좀 냉철하게 보시는데 상당 부분 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장외투쟁을 왜 하느냐? 이 극단적 선택입니다. 힘에 의해서 열세에 몰렸을 때
힘이 무력화됐을 때 또는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면은 관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이게 장외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이에요. 집권 여당은 사실상 압도하는 숫자죠. 뭐든지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장외투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고 또 그에 따라서 명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검찰 독재, 뭐 구호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생 파탄,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169석을 가진 집권 야당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왔던가에 대한 문제고, 우리 속담에 까마귀 운다고 범이 죽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지금 부분은 민주당은 중요한 것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현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끊어내지 않고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이렇게 단절되지 않는 한에는 장외투쟁에 대한 명분 자체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치를 보았을 때 지금 민생 파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난방비도 많이 오르고 여기에 대해서 민생이 중요한데 과연 이 부분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전달이 되려 그러면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을 대체하는 거대 야당으로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네. 하고 난 다음에 정외투쟁하면 명분이 크죠. 네. 예, 민주당 상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안 작년에 냈었고 탄핵 소추안 이거 당내에서 의견이 많다고 들었었고 근데 주말에 조금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하는 걸로 의견이 좀 정해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의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곧 이제 하시죠.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9명이 시민들이 죽은 상황을 놓고도 49제 때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틀 전에 있었던 100일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유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는 정부인 것이죠. 그럼 이런 정부를 보면서 정말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반성을 할까, 나아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게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탄핵 소추의 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소추안을 올리는 순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예.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나고도 유가족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 공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하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이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책임지는 어떤 집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탄핵 소추를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